네, 전국 방방곡곡과 세계 각지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여름학기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공동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진행자 바바로라고 합니다. 본 수업은 11명의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수업의 일부를 녹취하여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합니다.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닉네임을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2022년 7월 27일,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갈 것인지 좀 추가적인 협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탐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식사를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모쪼록 맛있는 식사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할 것인데요.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우선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 공산당 여신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 함께 나눌 그 사회를 봐주실 분은 쉬용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학생이죠. 이 두 분 모시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 진행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마이크 테스트 살짝 할게요. 네, 공산당 여신님 네. 나오셨고 쉬용님 네, 나오셨네요. 네, 그러면 쉬용님이 사회를 보시는 거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해 주실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 공산당 여신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뭐 시간이나 주제 내용 방향 잡기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자 시영입니다. 공산당 여신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번 발표를 하게 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산당 여신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 기아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와 이 사례를 해결 방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0%가 굶주리고 있으며 국제기아 문제는 코로나19 이후로 눈을 띄게 악화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국제농업개발기금, 유엔 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의 2022년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현황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022년 굶주린 인구는 7억 200만 명에서 8억 2,8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8.9%부터 10.5%가 기근에 시달린 셈입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올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지구촌 인구가 1억 명 정도가 불어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 빈곤은 2015년에 7억 4,400만 명을 기록한 후에 2019년까지 매년 2,000명에서 3천만 명 가량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발한 지난해나 올해 이런 추세가 처음으로 반전돼서 7억 3,200만 명을 기록해 다시 계속 2015년에 금적반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무슨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국제개발협력과 국제원조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 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 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이며 대다수 선진공여국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공적 개발 원조는 국제개발 협력 활동 중에서 일부로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도국과 국제기구의 양호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개발 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개도국의 빈곤 문제 해결이며
그 외 성장, 경제 성장, 민주주의 확산, 평화와 안전 유지, 지속 가능 개발 등이 추가적인 목적이며 이 빈곤 문제 해결은 세계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최소화의 그 생계와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면 관점에서 보편적인 기초 문제가 분명하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일 수가 있으며 이를 위한 단순한 소득 이전이 이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 국제 개별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도상국의 그 경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 빈곤 문제를 해결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원조를 받는 그 협력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제 개발 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그 경제 발전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옴으로써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선진국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950년대부터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원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들은 개도국에게 그 부족한 것은 재원이다라고 하며 이미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빈곤국들은 자본이 주어질 경우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 유행했던 빅푸시 이론을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빅푸시 이론은 주요한 모델로 그 해롤드 도마 모델로 성정을 하는데 이 해당 모델의 핵심은 경제 성장의 비율은 노동과 자본이 합쳐진 것이고 개도국은 충분한 노동력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성장에 필요한 투자 자금과 그 개도국에 대해 그 저축강의 간극을 메워주면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대도국에게 수많은 경제적 원조가 제공된 이후로 빈곤 문제가 지속되어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국제 원조 이론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보고 이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 지원 목적 중 하나인 인도주의 관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사회자분께서는 이제 이 발표 딱 끝나면 이제 네, 잘 들었습니다 하고 지금 들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조언이나 질문 혹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말씀해 주셔서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약간 제가 바라는 그 내용적 말고 형식적으로 바라는 바는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끊어가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지금 공산당 여신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뭐 몇 가지로 좀 나눠서 한 3가지나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예. 이것도 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사가 그러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이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시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맥락을 파악하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뭐 공산당 여신님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첫 번째 순서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8%에서 10%에 달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연스럽게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질문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으면 자연스럽게 더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 원조 파트로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요. 뭐 일단 끝났으니까 제가 다른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지금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네, 있는데요. 나무님, 네.
아, 저 연두인데요. 어, 전 연두이고요. 공산당 여신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 기아랑 빈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국제적인 그런 도움 말고 약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약간 여쭤봐도 되나요? 아, 네. 질문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빈곤과 기아의 형태는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냥 학교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일하는 어린이들이 지구촌에 되게 많은데요. 그런 개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유니세프 같은데 돈을 지원하여 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빈곤 해결 방안을 질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부가 될 수 있겠고요. 다만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부는 아무래도 규모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나의 어떤 그런 선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이나 국제원조의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질문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순서라서 매우 떨리셨을 테고 저도 많이 떨렸는데, 공산당 여신님 지금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제가 마지막에 좀 잘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요. 빅푸시 이론이랑 헤롤드 도마 이론이란 게 있었잖아요. 이거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 시간에 좀 쫓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네. 이 부분이 이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 선진국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950년대부터 그 좀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빅푸시 이론에 대해서 이거를 정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 헤롤드 도마 모델이 논리상으로서 문제점을 드러내지가 못해서 이게 그래서 아직 실제 개도국에게 수많은 경제적 원조가 제공된 이후로도 빈곤 문제가 계속 지속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빈곤에서 좀 탈출을 좀 하긴 했으나 아프리카나 남미,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더욱 깊은 가난의 늪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빈곤의 해결을 위해 그저 경제적 도움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보다 다각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어, 접근을 하면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교육을 받기 위한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들이 학교에 나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기초적인 삶의 수준을 유지를 하거나 이런 노동 착취를 당하거나 이런 거 부분에서도 진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모든 부분에 교육, 보건, 인권 등의 문제와 이 빈곤은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의 입장에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 원조를 하면 이제 빈부격차나 모든 어떤 빈곤 기아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빅푸시 이론이었는데 그 이론이 생각만큼 완벽한 효과는 없었다. 그런 취지로 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산 뭐 시간이 좀 첫 번째 거라서 제가 잔소리하느라고 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오늘 공산당 여신님께서는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빈곤과 기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문제 의식이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개발 협력과 뭐 공적개발 원조의 목적과 필요성 같은 것들 잘 말씀해 주셨고 관련된 이론도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여보세요? 혹시 음소거 때문에 안 들리는 걸 수도? 아닌가요? 제 인터넷이 문제일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공산당 교수님 회선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네네. 네네. 네, 틀립니다. 네. 아마 음소거 때문에, 네. 예. 와이파이 문제로 잠깐.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제를 좀 어떻게 발전시켜 볼까요? 좀 다른 주제로 가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쭉 연결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번 차시에는 빈곤과 기아라는 측면에서의 인권 파트를 다뤘다고 생각하고 네네.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성격의 인권 문제를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ODA의 지원 목적 중 하나인 인도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거나 네. 국제원조 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니면 인권 관련해서 더 빈곤과 기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첫 번째 발표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몇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고생해서 이렇게 펼쳐놓은 논의 주제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더 발전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탐구하시다가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내일은 좀 뒤쪽 순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공산당 여신님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많이 끼면 안 되는데 사실 좀 의사소통 역량 증진을 위해서 사회를 좀 맡겨보고 있는데 첫 번째 순서라서 좀 많이 개입을 했고 시간도 좀 많이 썼네요, 제가. 네. 트렐로의 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요점 정리해서 타이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혹은 뭐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는지 다시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첫 번째 순서에서 사회를 맡았던 슈용님 그리고 슈용님께서 이렇게 화자가 되시고요. 그 다음 연두님 질문하셨던 연두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시죠. 연두님부터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용님의 발표를 도와줄 연두라고 합니다. 시용님, 오늘 발표할 주제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소개할 시용입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한 종교, 인종, 성별 등을 기준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 발언을 일컫는데요. 이때 말하는 증오 발언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특성에 관해서 이제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발언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편견이나 폭력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막 위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말고도 이제 다른
국가의 국기 등 상징물을 모욕하는 행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들은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한국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 문화적 다양성을 표면적으로만 인정하지 깊게 더욱더 심층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한국의 문화에 외국인들이 들어와라 이러는 동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깊은 반성이나 성찰이 없고 문제 상황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인종차별을 제초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도입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의 인종차별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즉 이제 다시 소개하면은 이제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인구의 인종적이나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사회 문제와 갈등 문제가 노출되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문화적 다양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는 삼기 위한 논의가 아직 성립되지 않아서 약간 성숙한 면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소수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소수자들의 이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이제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용인하고 그들의 사회권이랑 문화권을 인정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럼으로써 이제 외국인 혐오 표현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이 법적 규제를 시사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헤이트 스피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이제 해외에서 겪은 이제 인종차별적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옛날에 박지성 축구 선수가 영국 축구팀에 이제 소속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제 축구 경기를 같이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 관중이 박지성 선수에게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기도 하고 같이 경기를 뛰고 있던 나이지리아 선수에게까지 검은 원숭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국제적으로 유엔에서는 이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맺기도 하였는데요. 이 협약에서는 차별과 혐오 표현 등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세계 인권 선언에서 이제 협약을 이제 헌법으로 명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인종주의 사례가 엄청 많이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여론으로 몰아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면 국제인권 규범을 국내에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종차별 금지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통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또 개선해 나가면 국제사회의 위상이 이제는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지금 국제협약, 즉 인종차별 철폐 협약을 비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상 이제 표현의 자유랑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 인종차별 철폐 협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이제 결론을 대자면 한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인종차별이 있는데 그거를 규제하기 위한 법의 한계점도 있고 국민들의 인식
약간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도 약간 있어서 그런 현실적인 괴리들의 제약 요소를 풀어나가면 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시용님의 그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용님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저의 인식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아니면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음, 없으시다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헤이트 스피치, 즉, 뭐, 인종차별적인 것에 대한 이런 제도가 아직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뭐,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어, 제가 아니면 추천하고 싶은 그런 해결 방안? 이제 미국을 예시로 들자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민권법을 비롯해서 이제 증오 범죄에 대한 처벌에 이제 강력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다소 자유로운 법 규제인데 제가 이런 예시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발표할 거라서 다음 시간 발표 때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발표 잘 들었고요. 예, 사회 하시는 분하고 발표하시는 분하고 예, 합의 잘 맞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을 조금 드리자면 이제 헤이트 스피치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좀 넓게 일단 뭐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사회에서의 헤이트 스피치 소개해 주셨고 뭐 문제의 원인 축구 선수 박지성과 에브라 같아요. 흑인은 예, 에브라 선수의 사례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유엔의 인종차별 금지 협약 뭐 이것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이 여러 편에 걸친 탐구의 첫 번째 꼭지이긴 합니다만 우리 휘용님께서 한번 이 분야에서의 논의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된 논의를 보셨을 때 근본적인 그 원인은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왜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른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한국 내에서 살 때 이제 한국인들의 피부색이랑 종교 이런 성별 등을 이제 미리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 보면은 피부색이 달라서 약간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약간 멀리하고 있는 그런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도 우리는 이제 뭐 단일 민족이다 뭐 그런 것에 자부심을 두면서 이질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심리적인 기술이 사회적인 기술이 많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점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특히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혐오 발언이나 증오 발언을 하게 되는 그런 좀 미흡한 인식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꽤 논리적으로 타당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생각이 되고 다만 혹시 탐구하시는 과정에서 좀 더 그런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원인 분석을 만나게 되시면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다음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쉬용님의 발표 그리고 연조님의 사회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연조님의 발표 그리고 잠시만요. 있다. 그리고 엘레나님의 사회입니다. 자, 우선 엘레나님부터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이번 사회를 맡게 된 엘레나라고 하고요. 연두님이 발표하실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앞으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 오늘은 가짜 뉴스의 발생 원인과 심각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주세요. 네. 여러분은 혹시 가짜 뉴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없으시다면 제 얘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들 오보와 가짜뉴스가 같다고 착각하고는 하는데 둘은 비슷하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보는 기자가 사실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 즉 의도가 없는 거짓 소식이고 가짜뉴스는 쉽게 말해서 의도를 가진 거짓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미디어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1인 미디어와 SNS 사용 등이 많아지면서 가짜뉴스 또한 쉽게 확산 또는 유포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 몇 년 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미국의 대선 상황 당시 트럼프의 지지 측은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것을 보고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거나 라이벌인 힐러리 후보를 두고 러시아와 내통을 하고 있다라는 등의 가짜 뉴스를 퍼뜨렸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이제 피자 게이트라고 불리우는 사건인데요. 이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힐러리 후보가 인신매매를 한다 이런 가짜 뉴스가 퍼졌고 인신매매가 이제 워싱턴에 있는 어떤 한 피자 가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이 뉴스를 믿고 분노에 찬 어느 젊은 남성이 그 피자 가게에 찾아가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위협을 줬던 그런 사건인데요. 인명피해는 크게 없었지만 하마터면 가짜뉴스로 인해 무고한 사람을 한순간에 살인자로 만들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렇듯 가짜뉴스는 거짓 정보로 인해 더 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가짜뉴스라는 것은 과거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왜 현대에 와서 이렇게 심각해지고 또 왜 이 과거보다 이런 뉴스들에 속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저는 이제 크게 집단 극단화 현상과 확증 편향에 의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방송의 시대, 즉 일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제 방송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가짜뉴스를 믿는다, 가짜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유포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이웃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널리 유포되지도 못하고 따로 크게 말할 사람들도 없었다 보니까 유포되지 못했었는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쌍방향 또는 다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가까이 살지 않더라도 이제 온라인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무리, 즉 팀 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통 관심사에 대해 나누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집단 극단화 현상입니다. 이제 한 무리의 동질적인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어서 극단적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걸 이제 쉽게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제가 공산당 여신님의 팬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여신님에 대한 이제 열정이 엄청나요. 하지만 공산당 여신님의 라이벌인 이제 시용님이 있는데 이제 시용님도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이제 시용님의 팬이랑 이제 라이벌 완전
적대심을 갖고 있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다 시용님에 대한 이제 찌라시라든가 아니면 가짜 뉴스 같은 게 이렇게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걸 가짜 뉴스인 걸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공산당 여신님의 팬이고 시용님의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게 가짜뉴스라고 판단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게 진짜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믿어버리는 건데요. 이렇게 뉴스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하지 못하고 비판에 대해 귀를 막고 우리 편의 긍정적인 내용에만 귀 기울이는 것은 가짜뉴스를 믿게 되고 또 유포까지 하는 2차, 3차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필터 버블에 의한 가짜뉴스 확산 평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필터 버블은 쉽게 말해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코로나 백신에 식염수가 들어있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근데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영상을 몇 개 봤더니 제 알고리즘에는 그거에 관한 영상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인가 보다. 점점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현상이 확증 평양인데 이 확증 평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고 또 이 확증 평양 때문에 가짜뉴스를 올바른 정보라고 믿고 진짜 뉴스를 이제 배제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들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저하한다는 결과로 다가옵니다. 대중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언론에 대해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많은 나라에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지만 한국에는 또 찌라시 기레기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심각해요. 이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 옥스퍼드 대학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0개국, 조사국 40개국 중에 40이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의 한국 사람들이 자국 언론을 신뢰하는 정도가 조사국 40개국 중에 40이래요. 이렇게, 좀 심각한, 이렇게 가짜 뉴스가 언론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가짜 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말씀해주신 오보와 그런 가짜뉴스를 비슷하게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뭔가 확실한 개념을 잡을 수 있어서 유익한 발표였습니다. 그러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는 신뢰 저하라는 점에서 해당 문제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런 요소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을 생각하실 때 그 조금 추상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해결 방안도 추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조금이라도 있으실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지금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주제로 한번 발표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뭐, 미디어 리터러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런 언론 규제에 대한 법이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없으면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엘레나님 사회 그리고 연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질문을 해주시면서 또 답변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차시 발표 뭐 할 건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시 다음 시간에는 차시 발표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언론 규제 법안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발표는 가짜뉴스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고, 피자게이트 사건을 사례로 제시해 주시고, 가짜뉴스가 현대에 심각해진 이유와 원인을 집단 극단화와 그리고 필터 버블에 의한 확증 편향으로 나누어서 제시해 주셨고,
가짜 뉴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론 신뢰도 저하라는 폐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근데 사실 엘레나님이 했던 질문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본다면 약간 인간의 심리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면, 약간 인간의 선천적인 본능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면 해결 방안이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연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해결 방안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방안이 있을지 기대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엘레나님 발표고, 사회는 우리 황 집사님이 하게 되시겠습니다. 황 집사님부터 보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아직은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어쩌면 마이크 세팅이 안 맞을 수도 있겠어요. 아마 황 집사님 제 목소리는 들리실 것 같은데, 네. 세팅해 주시네요. 네. 네. 아직은 황 집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세팅을 바꾸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준비하시는 동안 뭐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뭐랄까, 그 사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마음대로 막 중간중간 말을 끊고 질문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의 예시니까요. 네, 말씀해 보실까요?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그러면 네. 네, 황 집사님의 사회로 엘레나님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회를 맡게 된 황집사라고 합니다. 엘레나님은 얘기해 주실 주제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대사회의 외모지상주의와 그런 외모집착에 대한 양상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해보고자 합니다. 저 다 말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예. 외모지상주의나 외모집착의 양상에 대한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람을 처음 마주할 때 외모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한 줄도 모르게 했지만 그 사람을 경험해 보지 않고 겉으로 보고 뭔가, 아, 저 사람 예쁘게 생겼다. 생긴 것도 뭐 선하게 생겨서 성격이 좋을 것 같아. 라거나 아니면 옷을 잘 입어서 뭔가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뭔가 이런 말들을 주위에서 했던 경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옷 그리고 화장품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꾸미는 수단들이 이러한 사회 속에서 본질을 잃어서 과도한 외모지상주의를 비롯해 자신에 대한 외모 집착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느꼈는데요. 제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형성되는 그 관계 속에서 의류라는 매개물이 그 매력적으로 느껴졌었던 이유는,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경영을 하고 싶은 이유는, 그 사람을 특징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만의 그 아이덴티티를 그 살려서 표현할 수 있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요소,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작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류가 아예 외적인 요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이런 점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를 하거나 차별을 하거나 구분짓는 그런 기준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는 흔히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작용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영상은 2015년에 방영한 비정상회담의 일부인데요. 영상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이 전 세계에 만연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말을 들으시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양상들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또는 문제가 되더라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
누군가 뭔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냐, 아니면 우리 사회가 이런데 뭐 해결할 수 있냐라고 생각이 가지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저는 단순히 이런 외모지상주의라는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써 생기는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점을 집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논문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말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그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감성적 경향과 패션에 대한 인식이라는 이 논문 일부에서 가져오자면, 그 영향력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분석한 결과 현대 사회에 과소비 조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즉 패션 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기는 부정적 영향력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비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는 제가 이런 문제에는 살짝만 빨리 공유를 할게요. 그 스크립트에도 그 기사를 제가 해놨는데요. 이런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소비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류가 그만큼 많이 생산되고 다시 버려지다 보면 우리와 공존하는 이 환경까지도 이런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중들은 타인에 대한 시선과 부정적 평가를 은폐하기 위해 뭔가 고가의 패션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물질 만능주의의 그 틀 속에서 우리의 본질적 가치를 고립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사회 흐름이 유행을 따라가는 이런 획일화된 패션이 양산되다 보니까 패션 기업 자체의 다양성보다는 약간 흐름에 맞는 편협한 디자인과 사이즈에 정형화된 상품을 선보이며 브랜드 자체의 이런 에고도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서 패션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뭔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여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자 했고, 네, 이상으로 이런, 네,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표 끝났습니다. 네, 엘레나님의 외모지상주의나 외모집착의 양상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엘레나님이 소비자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신 것이 저 또한 한 명의 소비자로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혹시 과도한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기업 대표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랑은 거리가 조금 먼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합의점을 어떻게 찾으실 예정이신가요?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차시에 대해서 고민해 볼 거라 확실한 답변을 지금 드리기에는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한 한국에 필요한 패션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만의 그런 특별한 그 좀 차별화되는 애고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스페인 하면 뭐 자라, 뭐 아니면 스웨덴 하면 H&M 같이 대표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뭔가 스파 브랜드도 많고 유행에 따라가는 그런 형식상의 기업들이 많아서 이런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외모지상주의는 그 현대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 하나로 인식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 중 뭐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획일화되는 패션 양상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자세를 가져야만 그런 기업만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탐구할 예정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혹시 이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요. 네. 그 발표에서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 흐름이 유행을 따라가기 위한 획일화된 패션이 양산되면 그 브랜드 자체의 이고가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브랜드 자체의 이고가 사라지고 그 패션이 획일화되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그거는요.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 해야 되지? 네. 개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게 네. 획일화된다고 하면 뭔가
자신에게 적합한 스타일을 찾지 못하고 대중들의 그런 분별력도 약간 저해시킬 수 있고 아니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가치를 좀 저해할 수 있는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삼았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엘레나님 그리고 사회 보신 황 집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발표가 두 번이나 이루어져서 독특합니다.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잘 하신 것 같고 옷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도 말씀해 주셨고 외모지상주의를 루키즘이라고 하네요. 예, 이 루키즘이 왜 문제인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토대를 잘 깔고 가시는 것 같고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패션 분야에서 좀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시간 발표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 아까 이제 질의응답 들어보니까 다음 시간에서의 발표가 이제 이러한 그 외모지상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듣다가 한번 놓쳐서 그러는데 우리 황 집사님 그 엘레나님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히 뭐였죠? 그 과도한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랑 기업 대표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 약간 이익 추구 이런 거 음, 있잖아요. 그런 음, 거리가 조금 먼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합의점을 음. 어떻게 찾으실 건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잘못 들은 건 아니네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어쩌면 그 패션 기업이 추구하는 기업의 이익과 상충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까지 하시면 더 훌륭할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와 좋은 사회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다음 순서 헌집사님 발표고 그리고 그 진행은 우리 달령님이시죠? 예, 달령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회를 맡게 된 달력입니다. 황 지사님 무슨 주제를 잡았는지 소개와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잡은 주제는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잡았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계기는 어제 얘기했던 입시 정보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것보다도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더 넓혀서 다른 국가의 교육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래 사회에 어떤 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교육 불평등의 토대는 극심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이유를 알기 전에 저는 먼저 교육 불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하였는데요. 교육 불평등은 학생의 타고난 속성, 예를 들면 성, 인종, 지역, 부모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 등이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속성 중 성, 인종, 지역 등은 다른 차별의 문제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여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교육 불평등과는 거리가 멀어 이번에는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럼 왜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교육을 강요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책 중에서 수레바퀴 아래서나 데미안, 죽은 시인의 사회 등을 읽어보면은 다른 국가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학벌주의는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출신 학교의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즉 학교의 지위만으로 사람의 지위까지 정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요소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당연히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들을 높은 위치에 올려다 높은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아이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려고 하기에 자식들에게 무리한 교육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모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가 높은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며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래서 이와 같이 부모의 지위가 탄탄한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높은 학업 성취도를 이끌어내며 좋은 대학에 가 안정적이고 고소득의 직장에 자리 잡게 되지만 부모의 지위가 낮은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를 이끌어내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경쟁에서 뒤처지고 결국 이러한 현상이 다음 세대로 세습되고 교육 양극화가 발생하며 자녀 세대의
소득 격차와 사회 경제적 지위 격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제가 지금 제 트렐로를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 링크 하나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 나오는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 보면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39%에 달하는 반면 고소득층을 보면 72.9%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 소득 격차로 인한 그 진학률 차이를 볼 수 있고, 또한 유니세프 선진국 교육 불평등 현황 발표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17위로 중상위권에 위치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 불평등은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할 사회 현상 중 하나이며, 그리고 그렇게 막 심각한 완전히 완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주제로 삼았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황지사님의 교육 불평등에 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기가진인데요. 교육의 불평등의 원인 중 부모의 배경에 따른 것과 약간 학벌주의라는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시작부터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교육의 확대로 교육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학벌주의로 나아간다고도 생각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로 학벌주의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공기업의 확대로 인한 교육 불평등 완화를 시키는 것도,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을 들어가는 것도 쉬운 편은 아니잖아요. 잠시만요. 네. 학벌주의가 공교육을 정상화해가지고 사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교육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사교육을 막고 학벌주의를 약화하는 것을 질문하고. 공교육. 근데 그러니까 공교육을 확대시키는 게 가장 저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학벌주의가 여러 깔려 있고 이 주의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강요하면서 사교육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된 현상이다 보니까, 저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공교육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게 또 공교육이 발전하면은 또 여기 안에서 사람들이 격차를 주려고 사교육에 더 힘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측면에서의 방법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저 질문 있어요. 네. 저는 해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엘레나인데요. 혹시 이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은 게, 그 부모의 그런 경제적 배경에 대한 교육 불평등만을 다루시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대한 교육 불평등만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네, 제가 이번에 다뤄볼 얘기는 부모의 경제력, 그런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에 따른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렇게 카테고리를 잡으신다고 하니까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없으시다면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 집사님의 발표, 달령님의 사회였습니다. 교육 불평등의 사례 종류, 정의 말씀해 주셨고요. 주제를 지금 엘레나님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기인하는 교육 불평등에 국한지어서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도 흥미롭게 잘 재밌게 봤습니다. 그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가진이님의 그 질문을 봤을 때는 드는 생각은 과연 이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되는 것일까 하는, 예, 이게 얽히고 설켜서 한 바퀴 몇 바퀴 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공교육을 이제 공기업으로 우리가 잘못 들었는데 사실 그 취업의 문제랑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 단순히 교육이라는 분야 내부에서만 해결할 수 없고 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달령님의 발표고요. 사회는 감자님이 봐주시겠습니다. 감자님부터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행해 주시죠. 네, 달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실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ESG 경영을 주제로 잡았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ESG 경영이 대두되고 주목받게 된 자세한 배경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해 주세요. 과거에는 기업이 이윤 극대화 또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현재에는 환경과 인권을 생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면서 ESG 경영이 새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ESG 경영이 대두되고 주목받게 된 자세한 배경은 무엇일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수세기 동안 화석연료 개발과 여러 공장들이 세워지면서 기후는 심각하게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기후변화는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자연환경이 타격을 받자 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인간사회에도 심각한 환경 문제를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환경을 중요시했습니다. 환경을 중요시하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이 아닌 친환경적인 재료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대부분으로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60% 이상이 제품 구매 시 ESG 활동을 고려한다고 응답하였고 ESG 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한 사람들의 소비 흐름에 따라 기업은 환경 부분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환경 침해의 문제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교육도 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지식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인권 감수성이 함양되면서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기업에서 값싼 돈을 주고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문제, 안전과 관련된 보호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노동을 하게 하는 안전권 침해 문제, 노동자가 가진 종교적 신념 때문에 노동자를 해고하는 노동자의 자율권 침해 문제 등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사람들은 인권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기업, 즉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의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기업에 주로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의 소비 흐름에 따라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람들이 환경과 인권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기업이 환경과 인권을 중시하는 ESG 경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달령님의 ESG 경영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환경과 인권을 고려하는 기업 경영이 소비자의 소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있어요. 네,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ESG 경영에서도 굉장히 뭐 윤리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다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유가치 창출 이런 거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간 조사를 해보시면서 유독 관심이 갔던 분야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ESG 경영에 대해 조사하면서 그 ESG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조사하면서 그 부분에 인권 부분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업가는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는데 이 ESG 경영이 기업가의 이윤 추구에 ESG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에는 사람들이 환경과 인권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서 기업 또한 소비자들의 이목을 이끌기 위해 환경과 인권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말 나온 김에 저도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ESG 경영에서 이제 E가 환경을 의미하고 S가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고 그럼 이제 G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다시 한 번만 말해주실 수 있나요? 네, ESG에서 E가 그 환경을 의미하고 S가 사회적 책임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그 알파벳 G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G. G는 지배구조를 뜻합니다. 아, 근데 제가 지배구조도 조사하려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게 됐어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지배주 구조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한번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네, 그러면 뭐 제가 받은 김에 그냥 제가 사회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그러면 더 추가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와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발표해 주실까요? 다음에는 이번에 조사하지 못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좀 조사를 하고 다음 시간에 ESG 경영의 개념과 활동 노력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ESG 경영의 개념 그리고 그 ESG 경영이 대두된 배경에 대해서 인권과 환경의 측면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고요. 지금 보면은 사실 질문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셔서 되게 독특하다,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감자님 발표이고요. 진행은 사회는 우리 수박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수박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자 수박입니다. 감자님은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신지 간단히 소개 후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캐나다 퀘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언어 및 문화 갈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퀘벡은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에서 프랑스 문화를 가진 주로 유명한데요. 퀘벡이 이러한 특색 있는 문화를 가지게 된 계기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퀘벡의 역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퀘벡은 1608년에 프랑스 탐험가인 사무엘 드 샹플랭이 정착지를 세우고 퀘벡시티가 탄생하며 시작됩니다. 이후 1629년 영국이 차지했다가 다시 프랑스의 영토가 되는 등 영국과 프랑스 간의 쟁탈전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퀘벡은 프랑스의 북아메리카 식민지인 누벨 프랑스의 행정 중심지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의 쟁탈전이 이루어지면서 1763년 파리 조약으로 영국령이 됩니다. 퀘벡이 영국령에 포함된 후에도 퀘벡 내 프랑스계 사람들은 프랑스어 사용과 문화를 인정받았으나 프랑스계에 대한 영국계의 차별이 존재했으며 그로 인한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캐나다주가 생기고 캐나다 연방이 결성된 후에도 퀘벡 내 프랑스계의 언어 및 문화 보존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퀘벡은 캐나다 연방에 속한 주로서 1867년에 제정된 헌법과 권력 분배에 예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캐나다가 지방 분권화를 통해 각 주들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건, 교육, 시행정 등에 있어서는 주의 독자적 권한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퀘벡은 언어 및 문화를 최우선적인 권한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른 주들과 비교하여 보면 다른 주들은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하여 캐나다 연방정부의 중추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퀘벡은 1960년대부터 퀘벡 내 프랑스 문화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캐나다 퀘벡의 101호법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22호법이 여러 분야에서 프랑스어와 영어의 공존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101호법은 프랑스어를 퀘벡의 유일 공용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01호법에 대한 퀘벡 내 프랑스어 사용자의 호응은 매우 폭발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영어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지위 하락뿐 아니라 제도적 불리함 등 퀘벡 내 영어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염려하여 크게 반발했습니다. 101호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엿보자면 각종 미디어, 일간지, 전기 간행물,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의 광고는 그 목적이 종교, 이데올로기, 인도주의적 활동처럼 비영리 활동일 경우에만 프랑스어 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퀘벡 내 언어 및 문화 갈등은 정치에도 크게 작용하는데요. 22호법이 제정되고 이중 언어주의에 대한 저항은 심화되었으며 이는 1976년 총선에서 집권 자유당의 패배와 퀘벡당의 승리를 야기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퀘벡당은 101호법을 제정하며 퀘벡 내 프랑스 문화 및 프랑스어를 노골적으로 장려했으며 101호법이 채택, 실행된 10년 동안 퀘벡에서는 12만 명 이상의 영어 사용자가 이에 불만을 갖고 퀘벡으로 떠나 퀘벡 내 영어 사용자 비율도 12.5%에서 10.5%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영어 사용자들은 결집하여 1875년 총선에서 자유당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당은 이후 1993년 86호법을 제정하는데요. 이는 옥내 및 옥외 광고에서 프랑스어를 다른 언어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루되 다른 언어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101호법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퀘벡 내 갈등은 역사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퀘벡 내에서 프랑스어 및 프랑스어 문화를 정체성으로 여기며 보존하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퀘벡 내 프랑스어 사용자가 아닌 인구의 반발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퀘벡이 캐나다 주요 주 중 하나인 만큼 캐나다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퀘벡 외 캐나다와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퀘벡의 문화 및 언어 정체성 보존주의와 캐나다 정부의 다문화주의 중 어떤 것에 중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퀘벡 내 프랑스계의 언어 및 문화 보존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정치 등에 큰 영향을 끼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질문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캐나다에서도 이제 퀘벡이 이런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처럼 자신들만의 그러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어쩌다 이 퀘벡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들과는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게 됐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아까 역사를 간략히 소개했을 때 그 퀘벡이 1608년에 프랑스 사람들이 정착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 영국령으로 포함이 되면서 아직 프랑스계 사람들이 퀘벡주 내에 그 퀘벡주 인근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영국계의 차별이 심화되면서 프랑스계끼리 결집하기 위해서 모여 살고 프랑스어를 같이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퀘벡주만의 특이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한눈을 팔았는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뭐 모여 살자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캐나다 내부에서도 서로가 이질적인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연속되다 보니까 비슷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지금의 퀘벡주가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발표여서 좋았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분 발표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없으면 수박님이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퀘벡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그 문화와 언어 보존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세하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발표 어떤 내용 할 건지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차시 발표 알려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갈등이 거시적으로 있었는지 설명을 들었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그 퀘벡 내에서 이러한 갈등으로 발생하는 세부적인 갈등과 차별에 대해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어떤 갈등과 차별이 일어나는지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수박님 발표이고요. 사회는 모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게 된 모카입니다. 수박님, 어떤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박입니다. 오늘 저는 재중 탈북자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 및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세요. 우선 재중 탈북자의 상황 소개와 재중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중 탈북자란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을 의미하고 이들의 대다수는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사람은 왜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제3국으로 다른 나라가 아닌 중국을 선택하는 것인지 궁금해져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그 전에 이를 알아보려면 일단 탈북하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보았는데, 첫째로 비무장 지대를 진입한 후 휴전선으로 직행하여 우리나라 측 군시설로 이동하는 방법, 둘째로 중국에 밀입국하여 우리나라의 대사관, 영사관 등의 기습 진입 후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주변국 중 러시아로 탈북한다고 가정할 경우 서구적인 외모를 가진 러시아인들과 외형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발각되기 쉽고 지리적으로도 거리가 훨씬 멀어 중국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에 비해 제3국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로가 많고 조선족이 거주하여 신분을 숨기기 쉽습니다. 재중 탈북자가 중국 현지인들에 의한 인권 침해나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여성이나 아동의 경우 심합니다. 한 여성은 4년 동안 4번씩이나 조선족 브로커에 의해 팔려 다녔는데 알면서도 강제 송환이 두려워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세터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중 74.6%가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북한을 탈출해 현재 한국에 정착한 세터민 200명으로 이들 모두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인신매매 범죄를 경험한 이들 중 대다수는 여성 피해자로 중국인 남성과의 강제 결혼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신매매를 경험한 이들 중 90.7%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탈북자들은 인신매매 이후 강제노역이나 강제성매매 등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만 보아도 재중 탈북자가 중국 내에 거주하면서 얼마나 많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며 생활할 만큼 탈북이 간절한 탈북자들을 중국은 강제 북송, 즉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만약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을 당할 경우 북한 당국은 이들을 조국을 배반한 자들로 여겨 끔찍한 폭행과 노동교화형의 처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지위협약에 근거하여 협약 당사국에 의하여 보호되는 난민인 협약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에 의하여 보호되는 위임 난민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 탈북한 북한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이 강제 송환 조치를 당할 경우 정치범으로 폭행, 성고문, 총살 등의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난민으로 보지만 중국에서는 이들을 경제적 이유에서 탈북한 경제적 이주자이자 불법적으로 자국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여 난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재중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받는 부정적인 시선과 각종 인권 침해 행위가 상상 그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중국의 난민법을 타 국가와 비교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박님의 재중 탈북자의 인권 침해와 범죄 노출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탈북민에 평소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왜 탈북민은 중국을 통해 탈북을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셔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중국에서는 왜 재중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재중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1960년에 탈주자 및 범죄자를 서로 인도한다는 상호 인도 협정과 1986년 변경 지역 국가 안전 및 사회 질서를 위한 의정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은 이 두 조약을 근거로 하여 강제 북송을 타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수박님이 생각하시기에 재중 탈북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결 방안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음 차시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 간략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냥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뭐 SNS를 많이 이용하니까 SNS를 통해서 이런 재중 탈북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좀 서로 많이 알자는 취지에서 홍보를 하는 식으로 뭐 게시물을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정부에 직접 그 글을 좀 정리해서 약간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글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NGO 단체나 사회 단체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수박님이 없으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도 훌륭하시고, 예, 발표도 훌륭하시고, 질의응답도 저는 들으면서 마치 설마 지금 여기서 발표하고 계시는 분들이 뭔가 사전에 이렇게 발표하고 대답하기로 합을 맞추셨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질문도 좋고, 과연 이런 질문을 대답하기 힘들겠는데 싶은 질문에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든 대답해내시는 그 기량이 진짜 훌륭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 사실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규모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숫자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통계 수치까지는 정확히 조사를 못했는데, 네. 여러 가지 조사하던 중에 그 수가 일단 굉장히 크다고 보았고, 대충 수로 치자면 그래도 한 수천 명 가까이, 수백에서 수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DMZ를 관통하거나 중국을 경유하는 게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뉴스 시사 보도를 보면 지금 뭐 정권이 바뀌었지만 새롭게 들어선 정권에서 이전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조사하는데 그 과정에서 탈북 이렇게 어민들 북한 어민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왔는지 아마 배 타고 왔겠죠. 어민이라고 했으니까 배 타고 우리 남쪽으로 건너왔는데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어떤 뭐 망명의 의사를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뭐 돌려보냈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절차가 어땠는지를 두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도 좀 들어서 네. 그래서 뭐 전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난민이 아니라 범죄자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주장에서는 죄 없고 선량한 사람들을 돌아가면 죽을 게 뻔한데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 건 인도적으로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 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실 좀 맥락이 겹치다 보니까 연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난민법을 타국의 제도와 비교해 준다고 하셨고요. 예, 기대를 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자, 다음 순서는 이제 발표가 모카님이시고요. 사회는 기가진희님, 이 사회를 봐주시겠습니다. 기가진희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기가진입니다. 오늘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발표자 모카님의 발표 주제와 발표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독일의 환경 인식이 발전하게 된 역사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 독일의 환경 인식이 발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해 주세요. 독일의 환경 인식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원전이 있는데요. 1956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원자력 발전 폐지에 대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주장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독일 국민에게 원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일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몇몇 독일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이는 소규모 시민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여 이 운동에 참여한 수십 명을 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사건이 전국에 퍼지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반원전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 반원전 시위가 나중에 반핵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반핵운동 시기에 일반 대중들의 환경, 기후 보호 인식이 향상되었습니다. 반핵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독일 국민들의 주장도 변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그저 원전 건설을 반대했다면 이후에는 핵 연료를 어떻게 재처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등 핵에너지의 제한을 도출해내 갔으며 독일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자 직접 행동이 아닌 정치를 통해 변화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녹색당을 창당했는데요. 1970년대까지는 독일의 환경 정책은 미국과 스웨덴 등을 쫓아가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녹색당이 198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의회에 진출하면서 독일 정부는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독일의 원전 정책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반원전 정책이 격렬해졌고, 한편에서는 원전 시설에 대한 소송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커졌으며, 이를 통해 독일의 주요 정당인 3인당은 원전 지지에서 원전 폐쇄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이는 녹색당과 3인당이 연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정록연정이라고 하는데, 이 정록연정 시기에 원전 폐쇄 관련 원자력 합의와 화석 연료에 대한 탄소세 도입, 또한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정부와 또한 독일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상승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발표에서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독일을 향한 가스 공급을 감소한다고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독일은 가스 부족 상태를 맞아 원전 복귀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독일의 환경 의식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카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나 의견을 가진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 없으면 이렇게 끝마치겠습니다. 네, 발표자 그리고 사회자 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사회자님의 이제 질의응답은 종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또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 새롭게 출범한 그 윤석열 정부는 그 이전 정부가 그 이끌어왔던 탈원전 노선을 폐기하고 다시, 그러니까 탈원전 노선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을 좀 부활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원전 짓고 있던 거 중단했던 거 다시 짓고 있다, 뭐 그런 소식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얘기가 떠올라서 흥미롭게 들었는데, 오늘 들려준 얘기는 보통 그런 원자력 발전이라는 분야에 좀 국한되어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러면 뭐 혹시 있다면 해서 물어보는 건데, 독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참고하고 본받을 수 있는 환경의 분야가 이 원전 말고 혹시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 독일의 장점이 굉장히 독일인들의 생활 자체의 환경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는 판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비닐이나 유리병 혹은 플라스틱 병을 자판기가 수거해서 자판기가 영수증을 뽑아주는데, 그 영수증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독일 국민들 대부분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증금 제도가 현재 존재하잖아요. 때문에 근데 이 보증금 제도를 사용률이 굉장히 작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보증금도 높이고 편리성도 높이고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한다면 더 높은 사용률을 얻을 수 있을 거고, 뭔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친환경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독일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원자력 발전 같은 이제 거시적이고 국가 정책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일반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시민분들도 그런
폐기물 이나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시민의식이 투철하다. 그리고 그러한 시민의식을 가능하게 해준 어떤 구조적 환경이 있구나라는 거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카님께서 독일의 좀 긍정적인 환경적인 면모 중에서 이제 원전을 대표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중요하죠. 예, 왜냐면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환경이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우리 통합사회에서도 어떤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이 저개발 국가가 있고 고개발 국가가 있다고 했을 때 선진국은 이제 깨끗한 클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지 않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문제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 발표할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독일을 상대로 가스 공급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때문에 독일이 현재 가스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원전을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지금까지 독일이 걸어왔던 어떤 탈원전 정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네요.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 기대를 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발표는 기가진희 님이시고요. 그리고 사회는 우리 나무님께서 봐주시겠습니다. 나무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잠시만요. 네. 다음 발표는 기가진희님의 환경교육에 대한 발표입니다.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의 역사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교육 정책과 이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오늘은 구성을 했습니다. 환경교육이라는 용어는 1948년 자연 및 천연자원보존연맹 설립 총회에서 토마스 프리처드가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1975년에 유네스코와 유엔 환경계획이 세계 최초로 환경교육에 대한 베오그라드 헌장을 채택하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는 경제 성장에 국정 목표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자연보호라는 말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대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되면서 제5차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별 분산적으로 환경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6차 교육과정으로 환경 과목을 독립교과인 환경과학으로 신설하였습니다. 1990년대 점점 올라가는 지구온도,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악화하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세계적인 환경회의 리우 협약이 열리고 이후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경마크 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처가 이제 환경부로 승격하고 환경교육과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자 교육 과정에서는 생태와 환경이라는 과목명으로 바뀌면서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참여하는 가치 탐구와 태도 변화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렇듯 환경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며 환경교육 정책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환경교육의 현황의 제도 및 이행 위반은 환경교육진흥법을 계속 제정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환경이라는 주제를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식을 들 수 있는데요. 환경 과목이라는 환경 관련 과목을 따로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트렐로에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 이미지를 본다면 대부분 익숙하지 않은 교과서 이미지를 읽었습니다. 환경교육을 독립과목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시도는 이론적으로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 학교에 꽉 찬 시간표 안에서 환경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다 많은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는 환경교육을 전 교과 내용 요소에 반영하는 것과 고교 학생들 시행으로 선택 과목에 학습하는 것을
대응 방안으로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86%는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환경 과목 선택률은 저조한데 이 원인으로는 환경 교사 양성에 또한 있습니다. 교원 양성 대학의 환경 교육 관련 교육 과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사를 길러내는 교원 양성 교육 과정의 환경 교과 개설은 미미한 실정으로 환경 교육을 운영해야 할 주체가 교사라고 할 때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원 양성 대학 교육과정 중 환경교육 교과목이 설치된 경우는 환경교육과가 설치된 4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드문 상황으로 실제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원 양성 대학 환경 교과목의 교육 내용으로는 자연환경, 환경오염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루었고 예비 교사의 환경 관련 지식 및 소양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은 대부분 대학에 있으나 예비 교사의 교육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말은 환경에 대한 지식을 대학교에서는 배우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려주는 과목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 및 예비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환경 교원을 임용을 확대하고 환경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환경 교육은 국영수 사과처럼 어떤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일어나야 하며 학교에서는 환경 교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경 교육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하는 기본 교육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네, 지금까지 기가진희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나 질문이 있는 분은 질문을 진행해 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고교 학점제 시행으로 환경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말하셨는데 신청 인원이 적다면 수강을 못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환경 관련 과목은 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네.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부터 계속 모색할 것이기도 하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과목 수강은 재학 중인 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신청하는 것이 맞지만 신청 인원이 적거나 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희소성이 있는 과목 같은 경우 주변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거나 온라인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2학년 이후로 절대평가라는 것이 진행되면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선택 과목으로 진행되면 더욱 이런 환경 관련 과목이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국가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2차 시부터 다른 나라의 환경 교육의 모범적 사례를 이제 살펴보고 비교 관찰할 예정이라서 이번 시간이 아닌 다음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기가진희님께서는 지금까지 초, 중, 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환경 교육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환경 교육을 따로 받기보다는 교과목에 주로 엮어서 환경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 시간에는 체육을 그냥 강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있는 환경과 함께하는 약간 체육 같은 거나 미술 같은 과목에서는 나무를 직접 보고 그리거나 하는 이렇게 과목과 연계한 환경 수업이 많았지 환경이라는 과목을 딱 배운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발표자가 느끼시기에는 좀 그런 독립 과목이 이제 따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럼 기가진이님께서는 보통 뭐 학교들에서 일주일에 뭐 국어는 4시간, 수학 4시간 이런 식으로 단위수를 정하고 수업을 하는데 이 환경 과목 같은 경우에는 몇 단위로 진행이 되어야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환경 과목을 따로 개설한다면은 대략 국어가 대략 3차시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수학도 3차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 공통 과목이라고 봤을 때 선택 과목의 경우 2차시에서 3차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목을 따로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환경에서는 교과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다면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와 진행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질문이 굉장히 여러 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지도 대강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른 국가에서의 환경교육 사례 같은 것들 그리고 해법 같은 것들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 시간이 조금 넘어갈 것 같긴 한데요. 발표는 나무님 발표하시고 네. 사회는 맨 처음 발표하셨던 공산당 여신님께서 사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공산당 여신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나무님의 발표에 사회를 맡게 된 공산당 여신입니다. 나무님, 이번에 발표할 주제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번역과 저작권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발표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저는 저작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예술, 문학,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번역에서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입니다. A씨는 30년 넘은 유머 시리즈를 자주 만나는 미국 현지 커뮤니티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번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작된 번역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이 사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먼저 저작권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무체물인 저작물을 객체로 하는 배타적 지배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요 키워드는 무체물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좀 헷갈려할 수 있는 비슷한 개념인 소유권은 유체물을 객체로 하는 배타적 지배권으로 주요 키워드는 유체물입니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 적용되는 단어들은 집, 자동차, 물건들이고 저작권은 지적재산권 등 사람의 생각과 관련된 단어들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통틀어서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이 발생하는 범위에 비춰보면 해당 번역물에는 저작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력의 과정을 거친 산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저작권이 성립되는 조건에는 첫 번째, 정신적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사상 감정을 담아야 한다. 두 번째, 말, 문자, 색 등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한 번역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까입니다.
정답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입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 자연이나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물이나 AI가 단독으로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불법 번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번역에도 저작권이 있지만 원작품에도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불법 번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법 번역이란 어떠한 저작물의 1차 저작권자 및 해당 국가 내에서의 권리 보유자의 명시적 동의 및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적으로 번역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저작권자는 원작자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출판사나 신문사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불법 번역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불법 번역의 범주로는 번역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배포하기 시작할 때부터 불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작자의 허락 없이 혼자만 보려고 한 번역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렇게 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번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불법 번역이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화나 라이트 노벨의 경우를 예시로 든다면 만약 이러한 작품들의 불법 번역이 성행할 경우 사람들이 정본을 구입하지 않게 되어 판매에 영향을 주고 결국 출판사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출판 시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번 차시 발표에서는 번역과 저작권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다음 차시 발표에서는 번역이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와 또 반대로 번역물의 저작권이 침해당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무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나무님의 발표로 인해 번역은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저희가 흔히 쓰는 인공지능 번역기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과 불법 번역에 대해 한 지식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무님에게 질문과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사례를 재밌는 걸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그 유머 시리즈를 번역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네. 그 유머 시리즈를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번역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허락을 얻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뭐 판매를 하든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또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네. 이 저작권이라는 게 그 유효 기간이 있다고 또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겸사겸사 더불어서 소개해 주시면 예,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마치겠습니다. 네, 예,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나무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무님께서는 이제 저작권의 정의, 번역에서의 저작권,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 예, 재밌는 사례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력이 들어가야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번역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나쁜 번역, 예, 불법적인 번역도 있다는 거 알 수 있었고 차시에는 특정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또 재밌는 걸 들려주실 것 같아서 기대를 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준비하신 발표들을 다 잘 들어봤고요.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잘 해주셔서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제가 지금 이 수업을 이제 시즌 5예요. 이 수업이 제가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이제 벌써 시즌 5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만났던 학생들 중에서 질문도 가장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학생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수업이 지금 여기까지가 가장 힘들거든요. 첫 번째 주제 잡고 첫 번째 발표하고 이 환경 적응하는 게 가장 힘든데 일단 첫 단추를 잘 깬 것 같아서 또 능력이 출중한 그런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된 것 같아서 일단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일도 일정은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오늘도 집에 돌아가서 어제는 이제 자료 찾느라고 허겁 작업하느라고 제대로 뭔가 오늘 코멘트도 못 해드렸는데 집에 가서 이제 오늘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뭐 생기부도 쓰고 그리고 좀 이제 좀 문자의 형식으로 뭐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이제 오늘 두 번째 내일도 오전에 이제 탐구할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 탐구는 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 좋겠다 같은 조언들 해서 이렇게 그 문자의 형태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내일은 좀 더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다시 아침 9시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